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정치 이슈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진영노 팩트 예스입니다. 오늘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이걸 둘러싸고 정말 논쟁이 뜨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언론 보도, 또 연구 보고서, 여러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법안의 핵심 내용, 또 각 진영의 주장, 그리고 그 근거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법안 이게 단순히 노동계랑 경영계 이 둘만의 갈등 이렇게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쭉 검토해보니까요. 우리 사회의 어떤 노동관계, 더 나아가서는 산업구조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 건지, 또 왜 이렇게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지 그 논점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이 별칭의 유래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꽤 상징적인 이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2014년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 후에 아주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었죠. 그때 이제 시민들이 캠페인을 벌인 건데 보통 월급 봉투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그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면서 노동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담았다고 해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요. 핵심은 노동조합법 제2조랑 제3조 이걸 고치는 데 있습니다. 법조항 숫자가 나오니까 약간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그 내용의 병화겠죠.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25년 8월 24일에 통과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나 노동 관련 연구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겁니다. 사용자 범위요? 네, 예전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회사 사장님, 이분만 사용자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아니면 배달라이더 같은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근무 조건에 실제로는 원청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CJ 대한통운 사건 같은 거요. 그걸 이제 법조항으로 좀 더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힘 있는 곳과 직접 대화할 통로를 열어준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노동쟁이요? 파업 같은 거 말인가요? 네, 그렇죠.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다툼만 합법적인 쟁의, 즉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의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근로조건 자체에 관한 다툼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사항까지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와, 경영상의 결정까지요? 이건 정말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교섭하고 또 필요하면 파업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논란이 많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들 하던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죠. 좀 풀어보면요. 우선 합법적인 노조 활동, 예를 들어서 적법한 절차를 다 거친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노조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개정안 3조 1항 내용이고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네, 근데 더 중요하고 논쟁적인 부분은 불법적인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예요. 과거에는 민법상 여러 사람이 같이 불법 행위를 하면 손해 전체에 대해서 각자가 다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연대 책임이요? 네, 민법 760조에 있는 건데 개정안은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법원이 각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도록 했어요. 이게 3조 3항입니다. 개별적으로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때 법원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조합원이 노조 내에서 어떤 지위였는지, 역할은 뭐였는지, 또 쟁의 행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실제 손해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임금 수준까지도요. 이런 걸 다 따져서 배상액을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파업 참가자 전원이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 이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가담한 만큼만 책임을 져라, 이런 거군요. 책임의 개별화네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 표현이 맞아요. 책임의 개별화.
그 외에도 법원에다가 배상액을 좀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 3조 사항도 생겼고요. 사용자가 스스로 배상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 3조의 2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호장치들이 더 있군요. 네. 또 노조 활동을 일부러 위축시키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건 금지되고요. 3조 6항. 신원보증인도 노조 활동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3조 5항. 이런 여러 보호장치들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 측 설명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법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KBS 보도 같은 걸 보면 정부 입장도 나와 있던데요. 네,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변화된 노동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청이나 플랫폼 노동 이런 게 많아지면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랑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지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좀 해소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촉진해서 상생의 길을 찾자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상생이요?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을 아예 대화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 이렇게 부르기도 했더라고요. 아, 그런 별칭까지 붙였군요. 네, 그리고 법 시행까지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는데 그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 TF도 운영해서 현장 혼란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찬반 양식의 주장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들을 들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자 권익 보호나 불공정한 현실 개선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찬성 측 주장을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노동법 체계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특히 요즘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제대로 다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크다. 네. 관련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나 플랫폼 기업이 이분들 근무 조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도 직접 교섭할 법적 근거가 좀 약해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설문 결과를 봐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했잖아요.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핵심 논거입니다. 즉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아예 파괴하려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이죠. 여러 자료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 47억 원, 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관련해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특히 산신브레이크 사례 같은 경우는 회사가 10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500만 원만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소송이 진행되는 4년 동안 무려 4억 원이 넘는 자산이 가압류되어서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동자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런 과도한 손배소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 사례까지 언급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식의 손배소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점도 찬성 측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단순히 손해를 배상받는 차원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노조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쓰였다. 이런 분석이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또 다른 찬성 논리도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오히려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해서 극단적인 파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손배소가 제한되면 파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 반대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제한되면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조 같은 곳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쓰기 전에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할 거다. 그런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같은 노동계에서 주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동권 자체를 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네. 일부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나 영향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있잖아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 최대 노총인 AFL-CIO가 지지 성명을 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언급되곤 합니다. 대법원 판결과의 연관성도 언급되는데요. 다섯째로 그 점을 둘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대법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도 개별 조합원이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사건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책임 제한 방향과 이게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여러 우려들이 좀 과장되었다. 이런 반박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범위 확대가 너무 막연하게 적용될 거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요. 법 조항을 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원청이 수백 수천 개 협력업체 노조랑 전부 다 교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과거 CJ 대한통운이나 최근 한화오션 판례 등을 근거로 들고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요?
그 점에 대해서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일축한 바가 있고요. 노동자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한국 시장의 규모나 인프라를 생각할 때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생산기지를 옮기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찬성 측 주장의 핵심은 결국 현실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법이 좀 포용하고 과도한 손배소 압박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교섭과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들을 보면 주로 법 체계의 혼란, 그리고 경제적 타격,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대 측의 우려를 종합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법상 아주 중요한 원칙인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 아까 말씀드린 부진적 연대 책임 있죠? 이걸 다른 분야에서는 그대로 두면서 유독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법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 즉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하다. 이런 비판입니다. 형평성 문제군요. 네, 이 점은 다수의 연구 논문이나 언론 보도, 보수 성향 변호사 인터뷰 같은 데서도 아주 강하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월간 노동법률이라는 전문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과거 프랑스에서도 노조 책임을 제한하려는 비슷한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법조항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지 않나요? 모호하다는 비판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된 실질적 지배력이라든지 경영상의 결정 같은 표현들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노동조합법에는 벌칙 조항, 즉 형사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조항이 이렇게 모호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법 적용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서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다. 이런 우려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이나 관련 연구 논문 등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역시 경제적 파장인 것 같습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해외 이전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걸까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자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해외 이전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한국 GM 같은 기업이 국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 연구원에서는 과거에 비슷한 법안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도 GDP, 투자, 고용이 모두 감소할 거다. 이런 예측 보고서를 내놓은 적도 있고요. 파업 대상이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요. 네, 그 부분이 특히 경영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 재편, 신규 도입 같은 이런 경영상의 판단까지 노조가 개입하고 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 노사 갈등이 훨씬 빈번해지고 격화될 거다. 이런 우려죠. 결국 산업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주식시장이나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한 발언이 MBC 뉴스에 인용되기도 했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AMCHAM,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ECCK 같은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이 결국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떼쓰기 방지법, 폐지법 이런 강한 표현까지 등장하는데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그래서 결국 노사관계의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네, 특히 손해배상 청구할 때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나 기여도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잖아요. 근데 파업 현장의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도 제기된다고요? 예를 들면 원청이 너무 많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거나. 네 번째 우려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 대규모 원청 기업의 경우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하도급 구조가 아주 복잡한 조선업계 같은 곳에서 이런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노사관계 주무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조차 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해서 국회에다가 시행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건의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운영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결국엔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논리인가요? 기업 부담이 커지면 결국 투자가 줄고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 피해가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개혁신당 논평 같은 데서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또 일부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전문가 의견 중에는 이 법이 오히려 노조 간의 갈등, 소위 노노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아니면 목소리 큰 소수 강성 노조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 반대 측의 우려는 법 원칙 훼손, 경제적 부작용, 불법 조장 가능성,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노동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까지 정말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군요. 자, 이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들을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각 주장이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 분석 결과를 좀 공유해 드리죠. 네, 자료에 기반해서 몇 가지 핵심 쟁점별로 한번 평가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같은 정부 측은 과장됐다고 평가를 했죠. 하지만 경영계나 일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기업 사례나 미국의 유인책 같은 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측 의견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 부분은 상반된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실제 위험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지만 경영계의 우려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기존 판례를 단순히 명문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은 대법 판결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봐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확대한 거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시에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건 분명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사건이나 대우조선 해양 사건 판결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민법의 대원칙인 부진정 연대 책임을 노조 활동에 한해서 사실상 배제한 것. 그리고 노조쟁의의 대상을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크게 넓힌 것. 이거는 기존 판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판례를 따른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단순히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책임 법리하고 쟁의 대상 범위에 있어서는 기존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준과의 부합 여부도 논쟁거리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제적인 추세인가요? 해외 사례는 정말 다양해서요. 어느 한쪽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 사례만 딱 인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파업권을 매우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지만 독일은 강력한 노사 공동결정 제도가 있고 사용자의 파업 대응권도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또 영국 같은 곳은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나라마다 다 다르군요. 네. 그런데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한국의 개정안처럼 아주 광범위한 쟁의 대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의 완전한 개별화와 사실상 입증 책임 전환까지 규정한 사례, 이런 조합은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특정 국가 사례를 근거로 찬반 양측 모두 주장을 펼 수는 있겠지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 조합 자체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혼란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도 TF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건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이 부분은 반대 측의 우려가 상당 부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 스스로 6개월의 유예 기반과 TF 구성, 가이드라인 마련 같은 걸 예고한 것 자체가 초기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 주무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조차 시행 유예를 건의했을 정도라는 점, 그리고 법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역시 혼란은 있겠군요. 결론은 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한 이 많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죠. 네, 저희가 분석한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논쟁 지점이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역시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특히 경영상의 결정 포함 부분과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부진정 연대 책임 원칙 배제 및 사용자의 입증 책임 부담 가중 문제 포함, 이 두 가지입니다. 역시 그 두 가지군요. 네, 이 두 가지 변화는 기존의 민법상 책임 원칙이나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같은 현행 법체계의 근간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다수의 법률 전문가 및 연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법리적 정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강한 거죠. 반면에 사용자 정의 확대의 경우는 기존 사법부 판례 경향과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법리적인 충격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럼 최종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종합하자면 법안의 취지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조항, 특히 책임 법리와 쟁의의 범위에 있어서는 기존 법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및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하청, 특수고용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입법 취지,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이 두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말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6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핵심 쟁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논쟁을 단순히 노동계, 대경영계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파악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 문제라든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문제, 원화청 관계의 복잡성, 나아가 이것이 일자리와 투자에 미칠 영향까지 아주 다층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어쩌면 이 법안이 입법자들의 본래 의도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국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재편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방식 변화를 촉발하는 그런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법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과연 어떤 모습의 변화를 가져올지 그 예상치 못한 재편의 양상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